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하고 들어가죠. 자, 지금부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아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두 번째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고, 환지 방식. 세 번째는 이 둘을 짬뽕하는 혼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수용 또는 사용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수용자 옆에는 꼭 사용이란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개념 정리해보자. 자, 수용이 뭐라 그랬죠? 수용.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하여튼 누가 갖고 있던 그 토지나 건축물 같은 각종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을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비는 줘요. 그러나 강제로 취득하고 거기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 방식입니다. 근데 토지를 수용하다 보면요, 어떤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시행되는 장소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공익사업을 위한 각종 자재 같은 걸 쌓아놓을 재료 적치장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인접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토지 옆에 있는 그런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용과 사용의 공통점 뭐되냐? 둘 다 강제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야, 내놔, 네 땅 내놔, 내가 도로 만들어야 돼, 강제로 뺏는 거, 이거는 수용. 사용은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용되는 토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또는 재료적 지장으로 쓰기 위해서, 야, 네 땅,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만 내가 좀 쓰자, 너 비켜, 내가 좀 쓰자,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다? 사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는 수용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인접한 토지 등은 일시 사용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건 강제적인 게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수용 옆에 항상 사용이란 말이 같이 따라붙는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이란, 이때 환자가 무슨 환자죠? 바꿀 환자입니다. 바꿀 환자다. 땅 지자를 썼죠. 땅을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게 환지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땅을 개발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환지 방식이란 뜻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중에 사업 시행 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언제 시행할까? 언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까? 그게 맨 밑에 있는 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토지 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많으면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너는 새로 개발되는 땅 중에 이게 내 땅이고, 요거는 너한테 주고, 요거는 너한테 주고, 이건 너한테 줄게,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계획. 근데 이놈의 환지계획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전의 소유자에게, 야, 새로 개발되는 땅 중에 이거 너 가져 라고 이거 준다고 하면 이 사람 뭐라 할까? 아이고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죠? 아니, 그 수많은 땅 중에 해필은 나한테 왜 새로 주는 땅을 이걸 줄까요? 그 옆에 있는 땅이 더 좋은데 그 땅 주시지? 이게 소유자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러운 땅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남의 떡은 뭐 보인다? 커 보인다. 내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인다 그랬죠. 따라서 내 떡은 아무리 봐도 작아 보여. 저 사람께 더 큰 것 같다. 야, 바꾸자. 바꿨더니 맨걸 이게 더 작아 보이고 또 내가 준 게 더 커 보이네. 자기가 자기 땅을 볼 때는 뭔가 불만족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더 좋은 땅을 줬을 거라는 이런 머릿속에 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 어렵고, 사람 수가 적을 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은 면적이 넓고 사람들이 많다, 그게 집단적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자. 어차피 보상비 주고 사들이면 다 누구 겁니까? 시행자 거죠. 그럼 시행자가 어떻게 개발할지 그건
토지 소유자들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보상비 받고 니들은 떠나잖아. 그 돈 받았으면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네 땅 아니잖아. 내 땅이잖아. 내가 어떻게 개발하든 그건 내 맘이다. 이것이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하는 방식. 반면에 환지 방식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나오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여기서 대지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말은 사실은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둘 다 똑같은 소리야. 뭐 수용 방식은 대지 효용 증진시키는 거 아닌가? 어쨌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지 효용 증진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데 다 대지의 효용 증진이라는 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공익사업 쪽에. 그건 그냥 말장난이고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란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땅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없다? 도로도 시원찮습니다. 도로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 공원 같은 거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뭐부터 만들어야 돼?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야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무슨 시설이죠? 공공시설. 우리 공공시설에는 도공철수 또 기억나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것들. 이게 공공시설의 대표적인 거였었잖아. 그럼 그런 공공시설이 설치가 많이 됐다면은 그때는 굳이 환지 방식으로 안 합니다.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도로 만들 땅도 별로 도로 만들 것도 없어요. 이미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어. 공원도 제대로 조성돼 있어.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그냥 해버려도 됩니다. 왜냐면 그런 땅들은 그냥 도로 부지로 쓰고 공원 부지로 그냥 계속 쓰면 되기 때문에 그건 시행자한테 무상이수되기 때문에 시행자께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도로나 공원 같은 게 없는 지역 그럴 때는 수용 방식으로 안 합니다. 왜냐면 도로 만들 땅을 위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비 주고 사업 시행자가 사들여서 그걸 도로로 만들거든. 그럼 도로는 별도로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공공시설이니까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되거든. 그건 돈도 안 되는 걸 보상비 주고 사들여 가지고 도로 만든다. 그러면 옆에 나머지 분양할 땅들은 분양가가 허등하게 비싸집니다. 왜?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무슨 방식으로 하면 환지 방식은 언제 한다? 그런 도로가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한 그런 지역은 일단은 토지 있는 걸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듭니다. 널찍널찍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나머지 남는 땅들 있죠. 그 공원 부지 같은 걸 조성하고 도로 부지로 조성하고 남는 땅들 있잖아. 그걸 종전의 소유자에게 그 땅을 새로운 땅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들은 받는 땅의 면적이 종전보다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런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것만큼 땅의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땅 대신에 새로운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놈의 새로운 땅이 면적이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설치될수록 많이 설치될수록 받는 땅의 면적은 줄어든다는 것 이것이 환지 방식의 가장 약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에 개발되기 전에는 내게 여기 500평을 갖고 있었거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됐더니 나한테 몇 평 준대? 250평 준대요. 가만히 있어봐. 종전에 500평 있던 땅인데 왜 나한테는 250평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250평 중에 도로 만드는 데가 50평 들어가고 공원 주성하는 데로 50평 들어가고 또 이 개발비도 나보고 부담을 해. 이렇게 개발하는데 돈 들어갔잖아. 그거 100평은 뜻 개발비로 팔아서 들어가는 개발비를 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차 띄고 포 띄고 타 띄고 나서 나한테는 500평 중에서 250평밖에 안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은 그런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시행자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나가고 공공시설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질수록 분양할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드러나니까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여러분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해놓고 나머지 남는 땅을 그걸 새로운 땅이랍시고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 이것이 환지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지 방식을 사람들이 선호하죠. 왜요? 개발되기 있던 종전의 땅보다는 통상 나한테 주는 땅이 훨씬 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땅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버리면 사실은 내가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환지 방식으로 하지만 환지 방식이라서 항상 이익이 나는 건 아니다.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걸 여러분들
땅값에서 다 빼버리고 나머지 남는 땅만 줬다간 잘못하면 종전의 땅값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환지 방식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셨죠? 그렇게만 정리하십시오.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 높아서 무슨 방식으로 하기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주변의 땅값을 봤더니 평당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이 지역의 땅값은 평당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주변은 100만 원짜리 땅인데 이 1000만 원짜리 갖다가 무슨 방식으로 한다? 만약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보상비 얼마 나갔죠? 1000만 원. 새로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면 얼마 든다?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분양해야 되죠. 주변 땅값들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개발해가지고 분양한다고 1500만 원, 2000만 원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받아. 뭐 그렇게 비싸. 그때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럼 분양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는 망했다. 결론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 땅값이 비쌀 때는 수용 방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방식으로 해? 환지 방식으로 하죠. 어차피 땅값과 관계없이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면 되는 게 환지 방식이니까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하여 현재 높을 때는 수용 방식으로 했다는 그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분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혼용 방식은 짬뽕에서 하는 겁니다. 일부는 수용 방식, 일부는 환지 방식인데 다음 페이지에 혼용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혼용 방식 둘로 갈라지죠. 자, 이때 분할 혼용 방식으로 하는 건 필지를 둘 다 뚝 쪼개버려. 그래서 혼용 방식 중에 분할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 뚝 잘라가지고 이쪽은 수용 방식으로 하고 이쪽은 환지 방식으로 하자. 이건 분할 혼용 방식이죠. 미분할 혼용 방식은 필지별로 나눕니다. 각 땅마다 지번이 부여있는 필지가 있죠. 그럼 땅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을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이때 무슨 방식으로 한다? 요 필지는 수용 방식, 이 필지는 환지 방식, 이건 수용 방식, 이건 환지 방식. 이런 식으로 각 필지별로 수용, 환지 방식으로 해서 이 중에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지에 대해서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건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건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한단다? 수용 방식으로 해서 보상비 주고 떠나보내면 된단다. 이런 건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한다.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혼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사업이란 말이 나오죠. 이때 순환개발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걸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니까 사실은 이걸 칼라로 봐야 되는데 그림이 상당히 좀 흐려가지고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인데 지금 여기에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도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거되는 주택들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안에서 철거되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내보내야 철거하고 건물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그럼 이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 나가게 한다? 여기 빈 공터가 있던 이 장소에다가 빈 공터에서 여기다 아파트를 4개 동을 먼저 이렇게 지었습니다. 4개 동을 지어놓고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 있죠?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로서 실제 여기에 거주하겠던 이런 사람들에게 일리 가라갑니다. 일리 들어가세요. 일리 들어가랍니다. 가 있으래요. 여기. 그래 놓고 이게 더 빈집이 되면 여기를 다 때려부시고 새로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임시 거주했던 사람들을 다시 자기 아파트 찾아서 들어가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주택은 다시 빈집이 되죠. 그럼 누가 한다?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있는 사람들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또 여기 들어가게 합니다. 빈집이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다 빈집 만드는 다음에 다 철거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새로 짓고 나면 여기 있던 사람들 다시 자기 집 찾아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슨 주택을 이용한다? 여기는 새로 짓거나 종전했던 주택을 이용하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순환용 주택. 돌려 쓰는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들어가고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들어가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들어가는 이런 돌려 쓰는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걸 순환개발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 그 정도만 개념 정리만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해서 세 가지 방식이 변경이 있는데 아직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뭐 보자?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요것만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보고 환지 방식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누가 수용할까? 수용권자부터 한번 짚어봅니다. 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건 누굴까? 모든 시행자입니다.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죠. 왜요?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안 되는 자가 있어요. 누구는 뺀다? 조합은 제외라는 걸 좋아합니다. 사업 시행자 12명 중에서 누구는 안 된다? 조합은 안 된다. 왜 그랬죠?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되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놓고 자기 토지 수자들 걸 지들이 강제로 산다? 자기 살을 지가 뜯어먹는다? 조합원끼리 모여서 강제로 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지들끼리 걸 지들이 강제로 산다? 안 되고 자기들끼리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시 나눠 갖는 거. 이 환지 방식만 되니까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첫째, 수용권자. 두 번째, 그중에 특히 민간 시행자들. 우리 민간 시행자는 누굴 뺐었죠? 국지공 정지 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자들 뺀 나머지 국지공 정지를 뺀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수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들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중에 3분의 2는 네가 알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은 게 얼마죠? 3분의 1. 곧 남은 3분의 1만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민간 시행자는 처음부터 수용에 들어가는 건 안 되고 3분의 1은 소유권 확보해놓고 나머지 남은 3분의 1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 그때도 3분의 1만 남았다고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최소한 반은 동의서를 받아야 해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공익사업법의 특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 수용에 관련돼서는 무슨 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것이 원래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이다라는 거. 그거 국토법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할 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이 있는데 그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을 무슨 법을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서 수용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이 가능하지 개인의 영리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했으니까 토지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취득을 하려면 그에 따른 뭐를 줘야 된다? 당연히 보상비를 줘야 된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그 법률에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과 관련돼서 무슨 법에서 바로 이 법. 이 법이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수용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익사업법에 대한 특별한 예외,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그래놓고 거기 이제 세 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 두 번째죠. 두 가지만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라고 됐잖아. 이게 무슨 말이었죠? 사업인정 및 고시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했는데 국토법에서 사업인정 및 고시 공익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이 자는 원칙적으로 누굴 찾아간다? 국토교통청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뭐라 하죠? 제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여기다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럼 국토교통청이 그 내용을 쭉 검토해서 아,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아, 공익사업이 맞아.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줍니다. 이게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준다. 사업인정. 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이 친구가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길래 그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줬다라는 걸 고시하는 것. 이것이 사업인정 및 고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죠? 바로 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뭐를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인지 및 고시가 없으면 수용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따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도 국장한테 가가지고 이것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라는 걸 신청하고 그걸 인정받고 그걸 고시해야 이때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봐도 당연히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따로 국장한테 찾아가서 사업 인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라는 걸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만 있으면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자, 이 안에 있는 땅들 중에서 어떤 토지가 수용 대상인지 수용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그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중에 요 땅을 수용하고 싶어? 그러면 그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갖다 고시해버립니다. 요 땅, 요거 수용 대상이다 라고 고시해버리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다? 그 땅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국장한테 이게 하는 게 공익사업인지 인정해 주세요.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이걸 줄여서 실무에서는 세목고시라고 합니다. 그 세목고시만 있으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로 보죠. 반면에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제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었는데, 반면에 무슨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땡 틀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걸 구분해서 잘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 원래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근데 여기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아니, 개발계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재결 신청하면 되지. 굳이 꼭 1년 낼 필요는 없어요. 사업 시행기간 종료되기 전까지만 이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 재결 신청이 뭐라 그랬죠?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갖다 협의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우리끼리 이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 좀 정해주세요 라고 그 금액 결정을 신청하는 걸 재결 신청이라고 했고, 이건 언제까지 하면 된다?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으나부터 1년 이내,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게 있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라죠. 이때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보상비를 주는데 원래 보상비는 뭐로 줘야 되죠? 현금이에요. 원래는 현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금이 아니라 뭐로 주겠다?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상비를 주는데 당장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야, 나중에 너는 현금 대신에 네가 뭘 원했으니까 여기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을 원했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줄게라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약속 증서를 뭐라 부른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걸, 이걸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발행하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한다는 거. 이거 강제 발행 아니에요. 소유자가 원할 때만 주지. 야, 나 돈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나 돈 없으니까, 현금 없으니까 너 채권 가져가. 이건 안 됩니다. 소유자가 원할 때만 할 수 있단다. 그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대금의 일부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토지를 원한다고 다 땅으로 줘버리면 이건 무슨 방식이야? 이건 수용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환지 방식이죠. 자, 이 사람도 땅으로 달라고 하고 저 사람도 땅으로 달라고, 그럼 땅으로 다 줘버리면 이건 환지 방식이죠. 그게 아니고 수용 방식은 현금으로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부를 줄 수 있다 이 소리고요. 이 일부라는 게 그 밑에 나와 있죠. 발행 규모.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 번 시험 문제 났었어. 그래서 분양 토지나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 나머지 반대는 거 있죠. 이거는 소유자가 원해도 안 돼. 그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민간 시행자들은 이걸 발행하려면 아무나 발행해서는 안 돼. 민간 시행자는 뭐가 필요하다? 보증을 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보증 세우죠?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업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민간 시행자가
지금 토지를 갖다 수용하면서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소유자가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럼 땅으로 줄게라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게 토지상환 채권이잖아. 근데 이건 뭐죠? 종이 쪽지예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줄게라는 약속 증서라는 얘기죠. 근데 세상에 나중이라는 게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줄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죠? 우리 발 내밀어. 야,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야, 이거 개발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한테 땅으로 주려고 했는데 땅 개발을 못했으니까 미안하지만 못 주겠다. 이래버리면 현금도 못 받고 땅도 못 받고 그 수용당한 사람은 병신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이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신뢰성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굴 세우라는 얘기야? 보증인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증인이 누구죠? 은행이요, 금융기관인 은행이요, 또 보험회사요,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들이 뭐라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토지나 건축물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 나중에 토지나 건축물을 못 만들어주면 그때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겠다? 바로 은행이 대신 만들어주겠다. 보험회사가 대신 만들어주겠다. 공제조합에서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자들이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만? 민간 시행자만 그럽니다. 그럼 공공시행자들, 국지공, 정지 이 공공시행자들은 꼭 지급보증을 이렇게 받아야 될까? 이자들로부터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새끼들은 망할 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망할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돼 있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자, 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거는 모든 시행자를 말합니다. 누구만 빼고 혹시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있었죠. 국장이라든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인데 그 자들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는 있어요. 왜? 행정청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시행자가 된댔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지정권자들이 시행자인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행자들은 뭘 해야 된다?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그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만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거는 민간 시행자든 공공 시행자든 묻지 않고 다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때 지정권자 승인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참 많이 납니다. 시도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려버립니다. 그냥 지정권자라고 해야 되지. 혹시 이렇게 쓰면 될 수 있죠.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맞을 수 있어. 왜? 그 자들이 지정권자니까. 다 합쳐서. 그러나 통상은 그냥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면 틀려버린 문제가 된다는 건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무슨 증권으로 발행한다?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기명식이 뭐죠? 이름을 기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토지 소유자 이름을 써서 나중에 너한테 요 토지를 줄게, 이 건축물을 줄게라고 그 사람 이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명식 증권의 특성은 원칙이 뭘까? 이 기명식 증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도 이 증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증권들도 또 비슷비슷해서 또 헷갈리거든. 그것만 또 표로 만들어 게 있는데 그건 따로 그 라이브 특강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것이고 어쨌든 하나하나씩은 다 봐야 돼. 이때 기명식 증권이라는 건 이름을 기재하는 건 왜 이름을 기재할까? 타인에게 이전양도 하지 말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이 증권을 가진 누구에게나 아무한테나 이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쓴 그 사람에게는 주겠다는 뜻이니까 이전양도가 불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상환 채권만은 기명식 증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재해서 주는 건데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양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야, 내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토지를 받으려고 해서 이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현금화 시키고 싶다. 너한테 이걸 팔 테니까 나한테 돈 주고 나중에 네가 대신 뭘 받아라? 토지나 건축물을 받아라 라고 이전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왜 이전양도를 허용할까? 기명식 증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양도를 허용하는 이유는 이거 뭐 받는 것 대신에 받은 거죠? 보상비 현금으로 받을 것 대신에 나중에 조선다는 토지 건축물로 달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내용이다? 보상비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투기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차피 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받는 건데 이걸 지금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토지나 건축물을 받겠다는 약속 증서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현금 대신 나중에 받겠다는 건데
그걸 현금화시키는 것,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중간에 간다가 내가 살다 보니까 돈이 급해. 그때는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시키는 거, 그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런 뜻을 갖는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발행 이율은 누가 정할까? 그 은행의 예금금님이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발행한 발행자가 정한다. 예, 이것도 취득사가 정한다. 그러면 안 돼. 발행하는 발행자가, 바로 시행자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토지산 발행하는, 이거 먼저 발행자들이 정한다. 그때 토지산 채권의 이전과 대항력이라고 했죠. 이 이전이라는 게 뭐죠? 남한테 이전량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잖아. 예, 된다고 그랬잖아. 그때 넘겨받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취득자라고 합니다. 내가 발행자로서 이 친구한테 토지산 채권을 줬어. 그 친구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져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겠대. 그럼 이때 넘겨받는 사람을 뭐란다? 취득자라고 부른다. 그럼 토지산 채권은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토지산 채권 원부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산 채권 원부가 뭐죠? 누가 이 중에 원해가지고 토지산 채권을 발행했는지 그 사람들 장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원본을 뭐란다? 토지상 채권 원부라고 한단다. 그걸 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토지산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남한테 이전할 때는 그 취득자는 그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A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사업 시행자야. 이 친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 토지 소유자가 자기는 보상비를 현금으로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로 받고 싶대. 그래서 너한테는 토지를 줄게 라고 토지산 채권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토지산 채권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장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토지상한 채권 원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한테는 뭘 썼다?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 줬습니다. 내가 시행자가 갖고 있는 건 토지상한 채권 원부. 각각의 토지 소유자로서 그 채권 달라고 한 사람은 토지산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원부를 갖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로서 채권을 다 받은 사람들은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산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럼 남한테 넘겨준다. 이게 이전이라고 했잖아. 그때 넘겨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럼 넘겨받는 사람은 채권을 넘겨받을 때 뭐 해야 된다? 나한테 와야 됩니다. 시행자는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채권 원부에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여기 넘겨받은 사람 명의로 돼 있잖아.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다 현재는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갑이 을한테 팔았으니까 그때 을이 다시 시행자한테 와가지고 이 채권이요. 사실은 갑으로부터 제가 샀으니까 이제는 이 원부에 있는 갑의 이름을 지우시고 누구 명의로 해주세요? 내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는 걸 요청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나는 채권 원부를 보고선 이 사람이 참 그때 사갔었지. 나는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네가 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아니잖아. 소유자가 바뀌었잖아. 그럼 바뀐 사람이 자기가 채권의 주인이다 라는 걸 와가지고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명의 이전은 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명의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근데 명의는 이전했는데 사실 채권은 누구한테 되냐? 이 친구가 가지고 있어. 그럼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채권에 누구 이름까지 기재해야 돼? 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그 발행한 채권 있죠? 거기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누구한테?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 대항이 뭐로 뜻이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취득자는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해야 되고 또 발행자한테는 와서 채권 원부에 자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합니다. 따라서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돼야 이전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까지 하려면, 대항력을 갖추려면, 그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채권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다라는 거. 그래서 채권 원부에 기재되는 건 이전 효력이 있는 것이고 채권에 기재되는 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이 된단다. 그렇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예, 질권도 됩니다. 그럼 질권이 뭘까? 사실은 이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나서는 안 돼요. 근데도 또 시험 문제 났었어. 질권이 뭐죠? 전당포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채권을 가지고 토지산 채권 있잖아.
그걸 취득한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전담포 가지고 맡기고 그거 돈 좀 빌려달라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질권의 목적으로 쓰는 게 전담포에 맡기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누구? 그 질권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또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그때는 채권 원부는 내가 그죠? 거기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그때는 발행자 및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건 채권이 아니라 질권으로 설정될 때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돼야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선수금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때 선수금이 뭐죠? 선자, 숫자, 금자. 미리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미리 선자죠. 수 받을 숫자입니다. 수수라고 하는데 주고받는다 할 때 수수라고 하죠. 주고받는다. 그래서 수수야. 이건 준다는 뜻이고 이거는 받는다는 뜻입니다. 수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숫자는 이건 미리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미리 받는 돈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수용 방식이잖아. 그때 토지 수유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수유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는 선수금 일종의 선분양을 말하는 거죠. 아직 개발이 되지도 않았어. 근데 미리 돈 받는 거 우리가 흔히 익숙해져 있죠. 선분양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해가지고 너한테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해놓고 돈은 지금 미리 받는 거 이걸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나오죠. 선수금 받는 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54페이지 보시면 55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거는 아직 선수금에 관한 건 기본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 심화 강의할 때 그때 설명할 거니까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보면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해서는 이주주택증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자, 보상비 받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 네가 알아서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수용 방식으로 하면 보상비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새로 살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새로 살 수 있는 그 단지를 조성해 주죠. 그걸 흔히 실무에서 뭐죠? 이주단지. 이주단지라는 걸 조성해 줍니다. 그럼 조성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을까? 아니야. 또 대부분은 그걸 또 뭐죠? 팔아버려요. 그 딱지라고 하죠. 그 딱지를 팔아가지고 그걸 산 사람이 또 프리미엄 받쳐가지고 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딱지가 남무에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자, 조성토지 등의 공급. 이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뭐죠? 이제 다섯 번째야. 여기서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자. 그래서 토지 등의 공급을 했는데 여기 공급이란 말은요. 엄격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분양이란 말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임대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 공급이란 말을 씁니다. 즉 내가 너한테 토지 등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너한테 분양한다라는 말도 되고 너한테 임대한다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 그 둘을 합쳐서 그 아파트 공급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조성토지 등에 공급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공급계획을 작성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조성되는 이 땅, 수용방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 이 땅을 어떤 식으로 분양할 건지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무슨 계획? 공급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땡! 틀려버립니다. 시험 문제 두 번 났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그건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되지 승인까지 받지는 않는다. 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누구를 거친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시도사한테 또 국장한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누구를 거쳐서 올라간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그 시도사나 또는 국토교통단에게 그렇게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의 공급 방법하고 나오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공급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공급 방법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공급하는 방법으로서는 첫째 본다. 원칙은 뭘까? 원칙이란 개념부터 봅니다. 원칙은 뭘까? 예, 원래는 그건 줄 때는 자, 이 땅 하나가 나왔는 이 땅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이거 사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라고 하죠. 오세요라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한테 낙찰자라는 거, 그걸 뭐라죠? 경쟁 입찰입니다. 원래는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사람들 중에 가격을 써내라고 하죠. 그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라는 거, 이걸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단다. 이게 대원칙이죠. 근데 항상 경쟁 입찰로 할까? 아니야. 그 심화 학습은 나중에 보고 몇 페이지 보니까 무슨 방법도 있습니까? 추첨의 방법도 있단다. 이제 예외야. 그래서 추첨의 방법. 자, 그러면 추첨의 방법은 왜 할까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죠. 경쟁 입찰 붙여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쓴 사람한테 주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 왜 추첨의 방식을 할까? 그 중에 첫 번째 거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주택법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 거기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란 말이 나옵니다. 국민주택이 뭐죠? 국민주택. 이번에 주택법에 시험 문제 났었어. 국민주택에 대한 개념이. 자, 근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주거 전용 면적이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형 주택들. 이것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인 거. 물론 100제곱미터 이하짜리도 있는데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이런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는 주택이고, 그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래.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이 땅이 주택건설 용지, 아파트 같은 걸 짓고자 하는 땅, 주택건설 용지. 근데 여기다 뭘 짓겠대?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땅은 비싸게 받아야 될까 싸게 받아야 될까 이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경제 입찰을 붙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죠? 여기가 분양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이 되면 사람들이 뭐 할까? 그 건설업자들이 다 달려들죠. 그래서 30개 건설업자가 달려들어가지고 가격을 써냈더니 평당 5천만 원 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평당 5천만 원 했더니 나중에 아파트 분양가를 계산했더니 평당 1억씩 나온답니다. 그럼 1억짜리 아파트가 무슨 중소형 서민들 위한 아파트입니까? 원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건 서민용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 대형이 아니잖아. 근데 그거 너무 경제 입찰을 붙였다가 과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그 낙찰가가 높아지면 결국 나중에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땅값이 비싸게 분양받은 만큼 아파트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경제 입찰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추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격을 미리 정해버립니다. 평당 500만 원 하고 미리 정해버려. 그 평당 500만 원에 이거 분양할 테니까 대신 조건은 뭐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공공택지로 다 공급해야 돼.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 되는 단독주택 용지 또는 공장용지로만 써야 돼. 라는 요 네 가지 조건이에요. 사실은 공장용지하고 단독주택 용지는 각각 분리시켜서 보고, 그러면 이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되는 주택건설 용지라든지 공공택지라든지 330제곱미터에 되는 단독주택 용지 또는 330제곱미터 이하에 되는 공장용지로만 쓰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제 입찰에 붙이는 게 아니고 가격을 미리 정해가지고, 물론 이건 합리적인 낮은 가격을 정하는 거야. 그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 라고 하면 건설업자들이 오겠죠? 그런 걸 짓겠다고 오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뭐 한 사람? 그 추첨을 해가지고 그 중에 당첨된 자에게 평당 500만 원씩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경제입찰로 해서 평당 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 추첨 방식으로 나온 이것들은 전부 다 뭐가 가는 거죠? 너무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는 땅들 이렇게 정하면 되죠. 그런 건 추첨을 안 한다. 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그 분양받은 사람은 거기다 건물 져서 팔 때도 싸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에 되는 단독주택용지 또는 330제곱미터 이하에 되는 공장용지들만 무슨 방식이다?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1번에 나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인데 거기다 뭘 짓는단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임대주택을 지려고 한대요. 근데 임대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가 하면 틀리고, 그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것만 공급해야 된다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야. 또 반드시 추첨의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주로 추첨의 방식으로 하지만 할 수 있다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추첨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맞는데 임대주택 건설 용지일 때만, 임대주택을 짓고 살 때만, 그때는 그 주택을 짓는 사업장에는 싸게 주겠다. 그때는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뭐죠? 가격 흥정하는 거죠. 야, 이거 얼마에 팔을래? 사전에 미리 흥정해서. 그래, 얼마? 좋다. 그렇게 서로 정하는 거. 이게 수의계약이죠. 보통 시험 문제 잘 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학교용지, 공공청사 용지 이런 것들은 분양할 수 없는 것들, 일반인들에겐 분양할 수 없는 것들,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서울시청 건물을 지을 땅을 분양하겠답니다. 그럼 서울시청 지을 땅을 갖다 분양하면 오세요 그러면 누가 할까요? 서울시에서도 오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옵니까? 아니죠. 이건 서울특별시 성사를 지을 땅이라면 서울특별시 그 총무과장만 와서 앉아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파는데 그걸 경제입찰에 붙입니까? 어차피 한 명인데. 그걸 수의계약으로 이제 추첨 방법으로 합니까? 어차피 추첨도 한 사람인데 하나만 하죠. 그때는 뭘 한다? 흥정합니다. 야, 이건 니들 얼마에 사갈래? 서로 협의해가지고 가격을 흥정해서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밖에 쭉 나오는 것 중에서 5번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한 경우. 아까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토지상환 채권을 준다 그랬죠. 그 이때 원하지 않으면 강제 발행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행자가 보상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 현재 시세를 봤더니 이 땅값들을 봤더니 보상비로 약 1,000억 정도가 나가겠다. 그래서 보상비를 1,000억을 준비했습니다. 평당 100만 원씩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면 약 1,000억 정도만 주면 보상이 완료되겠다라고 예상해가지고 1,000억이란 보상비 재원을 마련해놨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해보니까 주변 토지값이 올라가가지고 평당 100만 원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들이 올라서 평당 200만 원이 들어가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 정도만 수용하고 나면 이미 1,000억이라는 돈이 다 나가버렸죠. 왜? 평당 100만 원 주려고 예상했는데 평당 200만 원씩 나가니까 사실은 1,000억이라는 돈 갖고는 반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 남은 거 이걸 뭐 줘야 돼? 현금으로 붙이니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자, 당신한테는 현금으로 줄 수 없고 나중에 조성되는 땅으로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강제 발행이 안 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 발행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부족하고 시행자 입장에서 토지는 이제 현금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토지를 줘야 되겠는데 소유자가 싫어하면 못 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응할 수 있도록 가격을 흥정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한테는 평당 이거 2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너 땅으로 가져갈래? 그랬더니 아이 200만 원 비싸요. 싫어요. 그럼 평당 150만 원을 해서 너한테 줄게. 그럼 주는 땅이 더 면적이 넓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질수록. 그런 식으로 해서 흥정해서 그 보상비에 해당하는 걸 땅으로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흥정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때도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이 된다 이런 뜻이죠. 또 경제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는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다. 이상 경제입찰이나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해도 좋다라는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형지 공급 및 개발일 것이죠. 원형지 공급과 개발. 원형지가 뭐죠? 원래 형태의 땅. 여기서 나는 이 원형지라는 건 이제 여기는 수의계약 계약하는 것도 있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원형지 공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원형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 원래 형태의 땅 이런 말입니다.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다시 말하면 개발되지 아니한 땅을 말합니다. 즉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300년 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을 개발한답시고는 300년 나무를 싹 까먹게 버리고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분양한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양하지 않는 얘기야? 그냥 개발되지 않은 300년 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 땅을 그냥 공급하는 겁니다. 그거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개발할까? 그 현재 있는 땅을 까먹지 말고 그 나무들이 있는 걸 살려가지고 분양한다면, 그걸 개발한다면 그걸 싹 까먹고 개발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그때는 원형지로 공급한단다. 또는 여기에 보니까 돌 같은 것들이 참 멋진 돌들이 많아. 근데 그거 싹 까먹여가지고 평지 만들까? 아니, 현재 있는 그 자연석을 살려가지고 개발한다면 참 멋진 개발이 될 것 같더라. 그럴 때는 굳이 까먹이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 그 토지를 주겠다. 이걸 뭐란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은 왜 한다?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 보니까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답니다. 거기 자연 친화적으로 도시를 개발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소나무 우거져 있는 걸 그냥 살려서 하자. 자연석 참 멋진 돌들을 그냥 살려서 개발하자. 이게 자연 친화적이잖아. 아니면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맨 밑에 이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원형지로 공급하는 건 전부는 안 돼. 2분의 1도 안 돼.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라는 말도 조심합니다. 따라서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로 공급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지금 2분의 1을 갖다가 원형지로 공급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냥 팔 수 있는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한정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원형지를 아무한테나 줄까?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런 원형지를 공급하는 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공급합니다.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단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나 공공기관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한다?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야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한번 니들이 안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공모해서 선정되는 사람들.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데요. 300년 된 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개발하면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데요. 자연석이 우거진, 자연석이 참 멋진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 안을 갖고 왔는데 그게 공모해서 선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 야, 네가 갖은 게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여기 좀 개발해봐라. 그 사람에게 원형지를 공급하고 그 사람이 원형지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네 번째 내용이고, 다섯 번째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는 사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요 5명만 원형지 개발자로 본다는 것.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가 아니라 요 5명만 원형지 개발자로서 그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합니다. 그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무슨 방법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법에서는요. 선정 방법 원칙이 경제입찰, 예외 수익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 원형지 사고 싶은 사람 와봐. 높은 가격으로 쓴 사람한테 줄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형지 개발만은 그게 아니라 됩니다. 원래 공법은 원칙이 경제입찰이고 예외가 수익계약인데 이 원형지만은 반대예요. 이게 또 헷갈리기 쉬운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럼 이유가 원형지는 누가 한다 그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그런 공모에서 선정된 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잖아. 바로 누구죠? 일종의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경제입찰에 붙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항상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1대1로 가격 흥정해서 주겠다. 이래서 이런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는 원형지 공급은 원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다.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이 자기 공장 지려고 또는 대학교 같은 거 지려고 이렇게 취득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원칙이 뭐란다? 수의계약이 아닌 경제입찰에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기본 예외적으로 그자들만은 경제입찰을 하자. 그런데 경제입찰에 붙였더니 2회 이상 유찰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 밑에 원형지 공급하는 가격은 싸게 받을까 비싸게 받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싸요. 비싸. 왜 그렇죠? 자, 개발계획이 반영된 그 감정가격이래. 그럼 개발계획이라는 게 뭐죠? 종전했던 땅을 개발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청사진의 개발계획이죠. 그럼 개발계획이 반영됐다는 건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걸 전제를 했잖아. 그러니까 값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죠. 개발되기 전에 현재 논밭만 있는 지역 값하고 개발이 됐을 때 조성된 땅 값하고 보면 하늘과 땅이죠. 그때 바로 그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에다가 그 원형지까지 들어가는 도로 같은 거, 그런 진입도로 같은 데는 기반시설 설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를 합한 가격, 그걸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 가격으로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게 기준가격이고 그 기준가격을 가지고 밀당을 하는 겁니다. 밀고 당기기, 밀당.
밀고 당겨서 가격을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계획의 작성 및 내용에 관한 건 읽어보시고 맨 밑에 원형지 매각제한. 이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들은 그 원래 원형지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지를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합니다. 최장 10년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원형지 공급계약일. 원형지 공급계약서 썼죠? 그렇다면 10년 동안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 원형지에서 개발이 다 끝났어. 원형지 개발 목적에 맞도록 개발이 끝났어. 그로부터는 5년. 그 둘 중에 원형지 공급계약일부터는 10년. 원형지 공사가 다 끝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이라는 요게 거의 끝에는 비슷하게 끝나죠. 왜? 계약 체결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약 5년 정도 잡으면 계약 체결로부터는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 하면 거의 끝은 비슷해. 이 중에 먼저 끝나는 날까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끝나는 날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매각 같은 걸 할 수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누가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라고 됐잖아. 또 그걸 시험문제에 놨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매각 제한을 받는다. 땡 틀려버린다. 국가나 지방자치는 10년이란 그 범위 내에서 5년, 10년 있었죠? 이 매각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팔아도 괜찮다. 전매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 이건 수용 방식의 마지막. 자, 수용 방식을 할 때 그 가격을 평가하는 건 원칙은 어떻게 한단다? 예, 감정가격을 한다. 예, 가격은요, 분양할 때 가격은 원래는 감정가격을 한다. 이것이 시험 문제 최근에도 났었죠. 근데 원래는 감정가격인데 항상 감정가격일까? 아니,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이해하죠?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뭘 할 수 있단다? 싼 값으로, 즉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무슨 방식? 수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난 건데,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 한번 쭉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부터 보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이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 이때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한단다. 반면에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하죠.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때는 환지 방식이라서 토지 소유자의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나머지 남는 땅 가지고 소유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이런 환지 방식으로 한답니다. 또 지가,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 높아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렵다면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자. 또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순환 개발은 어떤 경우에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가 그때는 그분들에게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거, 이걸 순환 개발 방식을 한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누가 수용하죠?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들은 다 수용권이 있는데 특히 민간 시행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용에 관련돼서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즉 공익사업법보다도 도시개발법에 있는 특별한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더라?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업인자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자, 이 안에 있는 토지 중에 어떤 것들이 수용 대상인지 그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는다. 사업인자 및 고시가 있음으로써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두 번째는 재결 신청은, 즉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 수용에다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된다? 개발계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그때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 자, 토지사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 어떤 경우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하고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이때 일부라는 건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까지만 토지산증을 발행할 수 있죠. 그때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겠다는 채권을 토지상환채권이라 하죠. 그중에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발행할 수 없고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민간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때 발행하는 방법은 기명시 증권으로 발행하는데 그러나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넘겨받은 취득자는 자기의 선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하고 그때 그 취득자의 선명과 주소가 채권에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시행자는 그 공급계획, 즉 어떻게 분양할 건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방법은 경제입찰 방법, 추천 방법, 수의계약 방법, 그 다음에 뭐였는지 공급 방법 4가지가 있다. 원칙은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제입찰 방식이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되는 주택건설 용지 또는 공공택지 또는 330제곱미터 해당하는 단독주택 용지, 공장용지는 뭘 한다?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되는 임대주택건설 용지는 주택건설 용지 중에 임대주택건설 용지는 그다음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있었죠. 자, 또 수의계약은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등 공공용지를 공급할 때 또 토지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할 때 경제입찰 또는 추첨 결과 2회 이상 유찰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원행지 공급이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그냥 있는 땅 이걸 싹 까뭉개 가지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로 300년 된 나무가 우거진 상태 그런 자연석이 참 멋진 그런 상태로 그냥 줄 테니까 네가 이걸 알아서 살려서 개발해봐라. 그게 바로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이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원행지를 공급하되 구역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전체 도시개발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이런 원행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때 원행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없고 원행지 개발자만 공급받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이자들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또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들에게 원행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원행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얼마만하죠? 원칙은 수의계약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자들이다 보니까 주로 원래는 수의계약인데 단 학교나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사람 있죠? 학교나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때는 경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다만 그 학교나 공장부지도 경제입찰에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급하는 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이다.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있죠?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이 가격으로 한다면 틀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협의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원행지는 함부로 매각하지 말랍니다. 공급계약일로부터는 10년, 원행지 공사료 공급으로부터는 5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을 못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는 매각해도 괜찮다. 예,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공급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을 하는데 학교나 폐기물 처리 공을 할 때 또는 공공청사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주단지 조성 이런 것들은 비싼 값으로 받지 않고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수용 방식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환지 방식과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그 앞부분 거기까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